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합니다. 이주혜입니다. 조민재입니다. 네, 이 기업들의 실적을 주시하면서 시장이 움직였는데 결과는 좋았습니다. 지금 3대 지수 모두 상승불 켠 채로 마감이 됐고요. 그 가운데서도 나스닥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는데 오늘 애플이 주인공입니다. 이 애플의 미국 내 제조업에 대한 추가 투자 소식 이 부분에 영향을 받으면서 전반적인 기술주도 흐름 괜찮았습니다. 애플의 이 깜짝 투자 소식에 이어서 이제 여는 관련 인사들도 금리 인하에 관련된 긍정적인 발언들을 내놓았고요. 또 거기에다가 러우전이 종전될 것이란 기대감까지 다시 한번 이 3대 지수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이 가장 강한 흐름 보였는데 지금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상호관세가 이제 추가적으로 좀 연장 그 기간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그런데 그렇게 연장이 된 것도 어느새 밤사이 기준으로 D-Day 1이 남았습니다. 상당히 경계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원래 조건인데요. 그걸 뒤집은 게 바로 애플의 대미 투자였습니다. 애플이 약 1,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추가 투자를 단행하게 되면서 이 장중에 6%대 정말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이번에 이 애플 정말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미운 털이 좀 상당히 박혀도 단단히 박혔었죠.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이 아이폰 제조를 미국 안에서 하지 않으면 25%의 관세를 최소한으로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또 거기에 애플의 경우에는 인도에 생산 기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인도에 대한 관세 부과 이슈까지 나오면서 불안감이 상당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좀 해소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애플이 1,000억 달러를 추가로 이제 단행하게 되면은 전부 다 해서는 총 6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규모를 단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또 백악관 관계자가 밤사이에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미국 정부가 인도에 부과한 새로운 이 추가 관세, 이게 애플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이 바로 두 번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에 25%의 추가 관세를 완전히 부과하는 데 서명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총 관세율이 50%까지 올라갔는데 이번 관세는요, 이 행정명령을 서명한 그러니까 이 전날 밤사이에 대비해서 21일 후에 발효가 됩니다. 8월 말쯤부터 발효가 되는 거죠. 또 이게 중요한 게 앞으로 다른 나라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다는 그런 소식에 아직까지 우리 제조업 그렇게까지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인도에 생산기지 두고 있는 그런 기업들 휘청일 수 있다는 점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이 미국 특사가 우크라이나 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에 이제 푸틴 대통령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까지 3자 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때문에 오늘 러시아 관련된 우크라 재건주들 유의 깊게 보셔야겠습니다. 다우가 0.18%, 역시나 나스닥이 1.21% 올랐고요. S&P 500이 0.73% 오르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기술주 전반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바로 히트맵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우선 이 애플의 가장 첫 번째 5%대 강세를 중심으로 오늘은 큼직큼직하게 이 빅테크들 중심으로 다시 한번 매수세가 크게 돌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제약바이오와 이 경기 민감주, 방어주 쪽에서는 약간 차익 실현이 나왔는데 가장 먼저 애플 5% 이제 상승으로 약간의 이 급등폭을 반납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이어서 아마존 상당히 크게 뛰어올랐습니다. 아마존 4%. 오픈 AI의 모델이 이 이 AWS 플랫폼에 처음으로 제공된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또 2분기에 아이온큐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했다는 소식까지 밤사이에 아이온큐의 이 실적 발표, 긍정적인 결과와 맞물려서 더더욱 힘을 보태줬습니다. 이어서 테슬라도 3.6%대 강세 보여줬는데요. 이 9월 중에 공개될 새로운 FSD 모델, 이게 기존보다 약 10배 많은 파라미터를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대감을 참 많이 모아주고 있고요. 또 별개로 루시드와 리비안이 오늘 장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 생각보다 부진한 인도량에 또 예상치를 좀 상당히 하회한 생산량까지 4%에서 5% 사이 현재 약세 보이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오늘 0.65% 다른 기술주들이 워낙 강하게 올랐다 보니까 조금은 약간 그런 심심한 상승세로 볼 수가 있겠는데 엔비디아도 상당히 좋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우선 오픈 AI의 기업 가치가 5천억 달러 가량으로 상향 조정됐다는 소식이 이 막판 들어서 엔비디아의 힘을 더 보태줬고요. 또 이제 장이 마감된 직후에 CNBC에서 기사 하나가 나왔습니다. 젠슨 황이 백악관에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관련된 후속 기사들 전해지는 대로 제가 바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AMD는 좀 6% 크게 주저하는 모습 나왔습니다. 이 전거래일 시간의 거래에서 상당히 급락하는 모습이 바로 실적 부진 때문이었죠. 2분기 주당 순이익 EPS가 상당히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게 나오게 되면서 오늘 역시나 정규장에서 급락하는 모습 나왔고요.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일라일릴리가 2.56% 내렸는데 일라일릴리의 경우에는 이 노보노디스크의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소식이 상당히 좀 부진한 동반 약세를 보여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주요한 원인이 미국 비만 치료제 시장이 너무 과열됐다는 그런 이슈인데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슈였죠. 또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이제 mRNA 백신 연구를 위한 자금 지원을 중단한다는 그런 소식까지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약주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이 방금 보신 히트맵은 S&P 500 기준입니다. 이외에 나스닥과 다우 지수에서 어떤 그런 흐름들이 보여질지 바로 상승 하락 탑5 종목 보시죠. 가장 먼저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21% 크게 급등하면서 역시나 눈에 띄는 선방을 보여줬습니다. 이 AI 클라우드 수요 급증 효과로 밤사이에 실적에서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트워크 장비 업체고요. 이 때문에 이 관련해서 메타와 아마존과 같은 이런 관련 고객사들의 주가가 상승하는 데 일부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쇼피파이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아직 관세로 인한 타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상당히 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애플 방금 보신 대로 그대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월마트도 이 쇼피파이에 이 소비가 둔화되지 않았다는 점, 특히나 관세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점, 이 점이 상당히 유통주들에게 있어서 호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월마트 4% 올랐고요. 테슬라 3.6% 상승도 상당히 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면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이 전날에 시간의 거래에서 굉장히 안 좋은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급락 이번에 정규장에서도 나왔는데요. 우선 2분기 실적 예상치가 상당히 좀 부진했고요. 예상치 대비해서 하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또 3분기 가이던스 실망감에 또 실적 부진의 원인을 관세로 꼽았습니다. 글쎄요, 이 관세가 전반적으로 반도체에 다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왜 유독 이 친구만 그러냐 하는 그런 불신의 평가들이 참 많았습니다. 또 이어서 AMD도 전일 실적 발표에서 예상치 하회했다는 점 방금 말씀드렸고요. 파라마운트 글로벌 이 대중 수출 규제 더해서 이 스카이댄스 미디어와의 합병으로 인해서 S&P 500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약 6%가량 급락 나왔고요. 또 에머슨 일렉트릭 자동화 기술 기업인데요. 이 실적 발표에서 핵심 매출이 예상보다 부진했습니다. 그 이외에 암젠의 경우에도 밤사이에 인도에 50%의 총 관세를 부과한 것에 이어서 이 스위스가 직접적으로 이 회담을 하기 위해서 미팅을 가졌는데 아무런 소득 없이 그저 회담이 끝났습니다. 이 때문에 제약주들, 특히나 스위스와 인도 관련된 제약주들 약 5%에서 많게는 10%가량 하락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이었습니다. 네, 특징주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요 기술주부터 보시죠. 자, 지금 애플 보시면 애플이 이번 장에서 주인공이었습니다. 5%가 넘는 오름세가 나타났는데 일단 이유가 바로 1,000억 달러 규모의 이 미국 내 제조업에 추가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이제 애플의 미국 내 투자가 6,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영향받아서 5%가량 올랐고요. 아마존이 4% 가까이 올랐습니다.
아이온큐에 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크게 급등하는 모습. 지금 보시면은 3,670만 달러 정도로 아이온큐에 투자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제 향후 양자 컴퓨팅 스타팅 업계에서 또 혁신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모아 오르고 있습니다. 4% 가까이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0.65%의 오름세입니다. 8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중국에서 로봇 컨퍼런스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피지컬 AI 구상이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 로봇과 관련된 구상까지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모멘텀을 일으킬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급락한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가 부문에서 부진했습니다. AMD 사실상 엔비디아보다도 굉장히 뒤따라가는데 느리다라는 리포트들 나오고 있고 MI 이 308 칩에 대해서는 중국 수출 규제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재고 관련 손실이 있었는데 8억 달러 규모입니다. 적지 않은 규모이기 때문에 이 부분 악재로 반영이 되면서 6%가량 급락을 했고요. 마이크로 컴퓨터 보시면 18%대 급락이 나왔는데 4분기 가이던스 실망스러웠습니다. EPS 0.41달러, 매출은 57억 6천만 달러인데 시장 기대치를 하회한 실적이 나오면서 18%의 급락을 보였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이 나온 종목들 보시면은요, 일단 저렴한 메뉴로 승부수를 띄웠던 맥도날드 같은 경우 이 실적, 특히나 매출 부분에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EPS 3.19달러, 매출 6억 8,400만 달러로 기록이 되고 있고 2% 가까이 실적의 영향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다음은 디즈니입니다. 영화 사업이 부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분기 매출도 기대치를 하회하는 실적이 집계가 되면서 2%가량 밀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조비 에비에이션 보시면은 EPS 매출 모두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역시 이제 주가는 밀리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3% 가까운 밀림세가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IB 투자액은 하나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0.53%의 약세권에서 흐름 맞췄는데요. AI 기술 도입 생산성이 개선되고 있다. 그리고 실적 개선이 뚜렷하다라는 이 부분에 대한 강조가 나타나면서 투자 의견도 매수로 유지했습니다.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밤사이 매크로 지표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WTI 보도록 하시죠. 1.63% 내리면서 어느덧 65선을 내려서서 64달러 선까지 위태위태한 그런 국제 유가입니다.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오펙 플러스의 이 증산 소식이 더욱더 주요하게 작용하는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이 원달러 환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약 2.51% 소폭 내려가는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밤사이에 이 달러 같은 경우에는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요. 특히나 달러 약세의 경우에는 연준 위원들의 이 금리 인하 관련 기대감을 높여주는 그런 발언들이 나왔었습니다. 이 가장 먼저 카시카리 총재는 금리 인하에 상당히 우호적인 발언을 하면서 연내 2회의 금리 인하를 현재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또 쿠기사마저 고용 시장의 불안함을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약달러 기조 이어지게 되면서요.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세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 내려갔고요. 비트코인은 11만 7천 달러 선을 현재 돌파했습니다. 이게 바로 24시간 전 대비이기 때문에 화살표 자체는 하락을 가리키고 있지만 그래도 그 전에 워낙 급락했다 보니 그간의 급락분을 약간 되돌리는 모습들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애플 관련 기대감이 커지게 되면서 다시 한번 투자자들이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을 선호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흐름은 금에서도 그대로 보여지는데요. 오히려 금에 대한 선호도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0.5% 하락하면서 3,430선 아직까지는 단단히 지켜주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와 2년물 국채금리는 소폭이나마 엇갈렸는데요. 이건 시장의 그런 시그널들이 엇갈리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준 관련 인사들이 금리 인하의 우호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현재 2년물의 경우에는 약간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지만요. 10년물 국채금리의 경우엔 인도에 대해서 25%의 추가 관세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했다.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게 되면서 국채금리 장기물 중심으로 상승하는 흐름 나왔습니다. 이외에 오늘 경제 지표는 그렇게까지 큰 의미가 있는 지표들은 아니어서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우선 EIA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 대비해서 상당히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44만 배럴가량이 증가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302배럴이 하락했습니다. 전월비 대비해서요. 이 부분 유가에 후에 상방 압력 미칠 수 있다는 점 한번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미국 10년물 국채 관련해서 입찰이 밤사이에 있었는데요. 이 수요가 생각보다는 좀 부진했습니다. 예상치를 살짝 이렇게 넘어서는 그런 수익률이 나왔고요. 이렇게 해서 밤사이에 매크로 지표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전화 연결 통해서 간밤 증시 상황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장일 유니스토리 자산운용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미증시에서 상당히 나스닥 지수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은 애플이 주인공이었는데요.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기타 주요 이슈들도 함께 점검해 주시죠. 네, 이제 가장 큰 것이 애플의 대규모 투자 발표에 대한 기대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다른 주식보다 좀 뒤처져 있었다고 인식이 돼 있었고, 얼마 전에 그 호실적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속성, AI에 뒤처져 있다는 인식 때문에 주가가 못 갔는데, 애플이 1,000억 달러 정도 미국 내에서 추가 투자 공약을 발표할 것이다. 이런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애플은 기존에 4,000억 달러 정도를 투자하기로 해 있었기 때문에 투자 계획 자체가 새롭게 발표된 것이 별거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품목 관세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애플이 가장 큰 이슈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주목이 됐던 거고요. 거기에 따른 반작용으로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로써 이제 애플은 미국 내 이제 6천억 달러 규모로 총 투자 금액이 나왔습니다. 엄청난 이제 규모고, 그동안에 이제 미국에서의 생산에 또 앞으로 이 미국 내 생산에 대한 혜택을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으로 주가가 오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미국 증시 관심이 필요한 이 섹터와 또 종목들이 있을 텐데요. 특히 이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움직임이 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좀 대별되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AI 엔비디아하고 관련되는 주식으로서 AMD하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있죠. 규모는 다릅니다만. 근데 AMD하고 슈퍼마이크로는 다 급락했습니다. AMD는 마이너스 6%, 그다음 더 작은 종목인 이제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18%나 급락을 했는데요. 각각 실적을 발표했습니다만 좀 부진한 점이 있었습니다. AMD 같은 경우는 매출단보다는 아랫단에서 안 좋았는데, 중국향으로 나가는 이제 가속기죠. 우리 AMD가 CPU도 만들고 GPU도 만드는데, 중국향으로 나가는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전망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이것이 가장 큰 이슈라 보고요. 실제 중국향 나가는 제품에 대한 라이트다운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실적에 영업이익 순위 쪽에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안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AMD는 주가가 그동안 엄청나게 급등했는데 사실은 엔비디아보다 급등세가 더 셌거든요. 거기에 대비했을 때 어떤 가이던스라든지 중국 가속기에 대한 불투명성 이런 것 때문에 반응을 나쁘게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가이던스 자체에 역시 좀 부진했기 때문에 급락을 했습니다. 워낙 변동이 심한 거죠. 반면에 이렇게 내려간 주식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라고 혹시 투자가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 시가총액이 한 200조가 되는 회사입니다. 결코 작지는 않고요. 이 통신용, 우리 그 네트워크 장비 솔루션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AI가 있으면, 서버가 있으면 그냥 연결시키는 그 장비 솔루션이 필요한데, 여기에 어느 정도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인데요. 실적도 잘 나왔고요. 그다음에 가이던스도 또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반응을 했다. 나무랄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큰 종목에서는
아마존이 올해 좀 반등을 했고요. 며칠 전 실적 발표한 다음에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그래도 이제 아마존의 마켓 쉐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4% 반등을 했고, 브로드컴 우리 그 M7이라고 넥스트 M7 중에 하나가 브로드컴이죠. 아까 네트워크 관련되는 장비 얘기했는데 네트워크 칩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브로드컴은 2% 오늘 같은 장에 아웃퍼폼했는데 최신 라우터 칩을 공개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여러 군데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의 규모가 커지면서 많이 떨어진 데이터 센터를 연결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관련되는 100km 이상 떨어진 데이터 센터를 연결하는데 최신 칩 제리코 4 칩을 발표하면서 기대감이 한껏 올라갔습니다. 전체적으로 새로운 기술력 아니면 그다음에 투자 계획 발표, 실적과 가이던스가 다 만족한 주식들은 그래도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온기는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나온 실적도 중요하지만 또 가이던스도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습니다. 아마존, AMD, 슈퍼마이크로부터 계속해서 흐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증시 영향과 또 투자 전략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만의 이 세제 개편안과 관련된 상법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또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상법 이슈가 마무리 내지는 기대에 부합할 것이냐, 계속 실망할 것이냐, 이 옥신각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화요일인가 월요일날 정부에서 얘기할 때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이맘때쯤 발표해지는 발언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오늘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대주주 양도세 그 어떤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다시 재검토한다는 거에 기대감, 다시 이제 원복하거나 어느 정도 다시 보완하는 그런 기대감이 어제 주가, 그제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기대 심리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만 갖고 충분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분리 과세 세율 같은 것도 있는데 양도세 완화가 원복되더라도 분리 과세 세율이 그대로일 경우에, 그러니까 높아진 분리 과세 세율 안이 그대로일 경우에는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반응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흡수하고 영향을 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미국 쪽에 AI 좋은 거 봤을 때는 AI 관련되는 그리고 실적 관련되는 실적 시즌 이런 종목 중심으로 차별화되는 순환매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주는 반도체나 이런 쪽에 품목 관세가 확인될 때까지는 큰 시세를 내는 것보다는 순환매 속에서의 자리매김 이 정도로 보여집니다. 네, 개정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대형주 같은 경우는 품목 관세 부분 계속해서 팔로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김장열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시장을 이끄는 주요 이슈들 머스노바이브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스노바이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요 5개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 함께 보시죠. 자, 애플이 미국에 140조 원입니다. 우리 돈으로. 그러니까 1,000억 달러 수준의 추가 투자를 현재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 발표된 이후 이 애플이 약속한 지금까지의 투자가 거의 6,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 기존의 중국과 인도의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던 애플이 이제는 미국
미국 내로 제조 기반 확보를 하는 데 나선 것입니다. 현지 시간 6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애플의 1,000억 달러 규모 미국 내 추가 투자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자리에 동석합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애플의 투자안에는 애플의 공급망을 미국으로 가져오기 위한 새로운 제조업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미국 안에서 애플 제품에 들어가는 주요 품목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케빈 애쉬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도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수조 달러 규모의 새 공장들을 미국에 건설하는 약속을 받았다며 여러분들은 오늘 애플로부터 그 약속 중 하나를 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테일러 로저스 백악관 대변인의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경제 의제는 미국 일자리를 지원하고 미국 기업을 강화하는 수조 달러의 투자를 확보했다며 오늘 애플 관련 발표는 미국의 경제 및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중요한 부품의 생산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될 우리 제조업의 또 다른 승리라고 밝혔습니다. 애플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월 미국의 향후 4년간 총 5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번 애플의 추가 투자액을 합하면 애플의 미국의 총 투자 약정액은 6천억 달러에 이른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한 협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인도에는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이제 총 인도에 부여하는 관세율이 50%에 해당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도는 부당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산 제품에 25%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기로 하면서 인도의 총 관세율이 50%로 올랐습니다. 현지 시간 6일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하는 데 대한 대응으로 21일부터 이 인도산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서명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7일부터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받기로 한 인도는 25%의 추가 관세를 떠안으며 미국에 물건을 수출할 때 총 50%의 관세를 내게 됐습니다. 행정명령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 정부가 현재 러시아 연방의 석유를 직간접적으로 수입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고 추가 관세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인도는 지난 4월 이후 5차례나 무역 협상을 가졌지만 미국산 농산물과 유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교착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인도 외교부는 같은 날 바로 성명을 내고 매우 유감스러운 조치이며 불공정하고 또 부당하며 이성적이지 않다라고 반발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대량 구입 문제를 지적하면서 인도에 대한 관세를 상당히 올릴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는데요. 트루스 소셜에 인도는 막대한 양의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할 뿐만 아니라 구매한 석유의 많은 부분을 공개 시장에서 판매해 큰 이익을 얻고 있다며 그들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전쟁 기계에 의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에서 러시아산 에너지의 또 다른 주요 수입국인 중국은 건들지 않았는데요. 다만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하는 것을 상무장관이 발견하면 관련 부처 장관들과 협의해 25% 추가 관세 부과를 포함한 조치를 자신에게 권고하도록 해 중국에 대한 2차 관세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네, 연준에서 매파로 분류가 되는 닐 카시카리 연준은행 총재가 조만간에 이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은 적절하고 또 연내에는 2차례 정도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관련된 이슈 보시면은요, 이 카시카리 총재는 현지 시간 6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경제가 둔화하고 있다며 가까운 시일 내 연방기금 금리 조정이 적절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2차례 인하할 것이란 기존 전망을 유지하면서도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영향이 지속될 경우 인하 횟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관세는 여전히 큰 불확실한 요일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영향이 인플레이션에 어떻게 작용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세 효과가 분명해질 때까지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약간 조정했다가 이후 멈추거나 다시 되돌리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미국 연준 인사에 본격적으로 손을 대기 시작한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4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매체에 따르면 트럼프가 언급한 후보들에는 케빈 해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케빈 워시 전 연준이사,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이사,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밤 이 베센트에게 직접 물어봤다며 나는 스콧을 사랑하지만 스콧은 현재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한다며 베센트는 연준 의장직을 원치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아마존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존이 양자 컴퓨팅 스타트업 업체 바로 아이온큐에 3,670만 달러를 투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이 아이온큐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앞으로 이 양자 컴퓨팅 업계에서 굉장한 혁신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이 현재 양자 컴퓨팅 스타트업 아이온큐의 지분 3,670만 달러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투자 전문 매체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아마존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최신 13F 보고서를 통해 아이온큐 주식 85만 4,207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전 아마존의 공시에는 없던 새로운 내용으로 아마존이 아이온큐에 상당한 투자를 단행했음을 시사하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규제 당국에 제출한 문서상 해당 지분이 새로운 투자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록에서는 아마존이 이미 2024년 초부터 아이온큐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이번 투자는 세계 최대 기술 기업 중 하나인 아마존이 미국 기술, 미래 기술로 주목받는 양자 컴퓨팅 분야, 특히 아이온큐의 기술력에 깊은 신뢰를 보낸 결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규모 지분 확보 소식은 아이온큐에 상당한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 아이온큐의 기술 개발과 사업 확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거대 기술 기업의 투자는 양자 컴퓨팅 산업 전반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으로 테슬라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스크가 이 개선된 FSD,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 훈련을 하고 있다라며 이르면 9월 말 이 부분을 공개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개선된 완전 자율주행 모델을 훈련 중이며 이르면 9월 공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셜미디어 X를 통해서 테슬라는 약 10배 더 많은 파라미터를 가진 새로운 FSD 모델을 훈련 중이며 영상 압축 손실도 크게 개선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테스트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다음 달 말쯤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FSD는 테슬라 차량의 주행과 조향을 돕는 시스템으로 운전자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테슬라의 기존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의 업그레이드 버전이기도 합니다. 차량의 카메라와 센서가 주변 환경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AI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또한 머스크가 이 테슬라의 수익 성장과 기술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내세운 핵심 전략의 중심에 있습니다. 테슬라 강세론자들은 이 자율주행 기능이 강화되면서 테슬라가 미래에도 성장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나 현재 시장의 관심은 테슬라의 핵심 사업인 전기차 판매 실적에 쏠려 있습니다. 최근 발표한 2분기 실적에서 자동차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 감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머스토5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터코 신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첫 번째로 트럼프 흘러넘치는 관세, 미국인들의 배당금 지급 가능입니다. 자, 트럼프 임기는 4년입니다. 자, 지금 이제 6개월이 지났고요. 이제 3년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죠. 자, 3년 6개월 정도 동안 1년에 1%씩 부채 비율을 떨어뜨려서 3%대로 부채 비율을 낮추고 GDP 대비 부채 비율이 6.5%로 바이든한테 물려받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룩하고 떠나겠다고 했는데요. 자, 지금 사실은 5년이 아니라 4년이기 때문에 미국은 중임제라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3선이 불과하고요. 3선이 불과한데 3선을 안 나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질문도 진짜 웃기긴 하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차기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내년이 미국 독립 250주년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거기다가 지금 하계 올림픽까지 열리고요. 월드컵까지 열립니다. 그렇죠? 북중미 월드컵으로 이제 이 세 개 국가가 해서 미국까지 월드컵이 거기서 열리고 하계 올림픽까지 열리기 때문에 큰 행사가 두 개 겹쳐 있어요. 우리가 가장 큰 행사로 월드컵과 올림픽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둘이 번갈아 가면서. 거기다가 250주년. 그래가지고 이제 최초로 백악관에서 UFC 경기를 개최할 야망을 드러내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로스앤젤레스 하계 올림픽, LA 올림픽 우리 엄청 어릴 때, 물론 그 세대에 따라 틀리겠지만 몇십 년 전에 열렸잖아요. 그 뒤로 다시 두 번째로 열립니다. 과연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도 현대로템 얘기 나왔잖아요. 현대로템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현대로템 잘 나가니까. 거기서 현대로템이 이 노후화된 LA의 그 전동차 사업, 그거를 뭐 수주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2028년 LA 하계올림픽 때문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준비 과정이 벌써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연설을 하고 또 질문 시간이 있는 것이죠. 자, 거기서 이제 이 멋진 장소에 여러분들을 모실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하면서 이제 이 질문들이 이제 또 나오는데 벌써 후계자 얘기가 나오고 있죠. 당연히 부통령 JD 벤스 얘기 나오는 것이고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 또 후보입니다. 그렇죠? 예전에 트럼프랑 원래 그 경쟁 상대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친하게 이제 국무장관과 대통령 사이로 지내고 있지만, 자, 루비오 국무장관과 JD 벤스, 자, 이렇게 어떤 후계자 구도를 벌써 예상하고 있고요. 3선에 출마하지 않은 이 질문 자체가 웃긴 거 아닙니까? 3선이 불가한데 뭔 3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아니, 3선이 불가능한데 3선에 출마하지 않을 거라는 건 무슨 질문이죠? 자, 정말로 법을 개정해서라도 자기가 다시 나오는 겁니까? 90세 대통령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자, 어쨌든 3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근데 아마 뒤에서 계속 역할은 할 것 같아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트럼프가 저기 가만히 있겠어요? 4년 뒤에 나간다고 해서 또 뒤에서 그 상황 정치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JD 벤스나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 이 후계자 구도에 대한 얘기를 벌써 시작했고요. 근데 사실 3년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쵸? 금방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JD와 함께 할 것 같다. 벤스와. 왜냐면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과. 어쨌든 한 명을 정하진 않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관세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관세를 너무 훌륭히 걷고 있어서 지금 국민들한테 배당금 지금 이렇게 되면은 관세를 많이 걷어가지고 나중에는 세금을 아예 면제해 줄 건데 그 중간 단계로 일단 아름다운 대규모 감세를 해줬고 그래서 관세를 더욱더 이제 땡기다 보니까 이제 배당금 지급이 가능한다. 뭐 이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사실 그쵸, 이론상으로 지금 가능하죠. 왜냐하면 일본, 그다음에 EU, 그다음에 우리나라까지 이 지금 미국과 교역 관계에서 55%를 차지하는 국가랑 다 이 협상을 맺어버렸잖아요. 뭐 상호 협상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정말 일방적인 협상으로 거기서 나오는 그 펀드에서 나오는 90%에 해당되는 수익이 다 미국인들의 주머니로 돌아가게 되어 있으니 어차피 그 펀드에서 나오는 그 배당금을 지급하는 거 이론상으로 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자기가 뭐 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무 많은 돈을 받아가고 있어서 배당금을 곧 지급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또 나갔습니다. 자, 두 번째, 트럼프의 원군 메일리 등장이요. 자, 베스 해맥이라는 자,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 여성의 다시 등장. 왜냐면 왜 잊고 있었냐고 했냐면 어제 얘기 드렸죠. 작년에 첫 투표권을 가지면서 혜성처럼 등장한
왜냐하면 첫 투표권을 가지면서 혜성처럼 등장해서 혼자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던졌기 때문에 굉장히 존재감이 부각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인물을 잊고 있었다. 그 인물이 매파적인 이 어떤 강한 성향을 지금 정말 용자죠. 이런 상황에서 파월을 옹호하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파월에 대한 어떤 존경심을 내비치고, 그리고 금리 인하 가능성을 아예 차단시키는 발언을 언론 인터뷰에서 나와서 했죠. 아주 젊으신 분이 또 베스 해맥 총재가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했기 때문에, 물론 작년에 투표권이 있었고 이번에 투표권이 없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FOMC라는 건 19명이 회의에 참여하고 7명의 투표권이 없지만 순회로 항상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회의의 결과라는 거,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당연히 굉장히 중요하죠. 투표권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용자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근데 저렇게 베스 해맥이 만약에 계속해서 언론에서 저런 얘기를 하면은 또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타겟이 파월로 되어 있으니까 파월을 때리겠지만, 만약에 베스 해맥이 파월이 없어지고 나서 베스 해맥이 계속 두각을 나타내면은 트럼프가 또 무슨 악담을 할지 좀 두렵습니다. 자, 어쨌든 9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 지금 9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번 주에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이제 쭉쭉쭉 나오기 때문에, 자, 아주 골고루 나옵니다. 자, 일단 이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번 연도에 투표권이 일단 없습니다. 2027년에 되어 있어요. 2027년에 대한 투표권이 오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FOMC 회의에는 다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 발언들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이분이 아주 트럼프에게 좋은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분은 지금 중도주의자로 이른바 올빼미파죠. 비둘기파가 굉장히 그 금리 인하를 통해서 부양하자는 쪽이고, 매파는 금리 인상을 통해서 누르자는 쪽이고, 이 가운데 중도파들은 올빼미파라고 왔다 갔다 그냥 현명하게 선택한다는, 그래서 올빼미파인데, 파월도 올빼미파로 분류는 돼 있습니다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매파로 지금 보여지고 있죠. 어쨌든 지금 이 2027년에 투표권을 갖는 이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인 요 데일리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연말까지 최소 2회 이상의 금리 인하가 필요하고 그 이상도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중도주의자에서, 그러니까 올빼미의 몸을 아직 하고 있는데 탈을 비둘기 탈로 바꿔 쓰고 있는 모습을 또 보이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 쭉쭉쭉 나오는데요. 보스틱, 무슬람, 보우만. 자, 보우만 이사는 영구 투표권자고요. 7인의 이사회에 들어있기 때문이죠. 영구 투표권은 누구예요? 7인의 이사회 플러스 1.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만 영구 투표권자예요. 임기가 끝날 때까지 투표권이 안 없어집니다. 그 8명은. 그 나머지 이제 4명이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돌아가면서 맡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투표권이 없고요. 지금 이번 연도에 유일하게 투표권이 있으신 분은 이 무슬람 이분이에요. 자, 근데 지금 중도주의자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지금 비둘기 탈을 쓰려고 하고 있는 발언을 했죠. 그다음에 이 두 분은 지금 현재 매파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매파로 분류가 되고 있고, 자, 일단 보우먼 이사는 매파의 수장격이었죠. 하지만 트럼프가 금융감독 부의장 자리에 올려주니까, 그리고 임명도 트럼프가 했었기 때문에 공화당 쪽에서, 그래서 완전히 비둘기파의 수장으로 돌아섰고요. 자, 이제 두 분이 매파인데 과연 이 매파가 어떤 말을 할지, 비둘기파로 돌아설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분위기상. 자, 이렇게 되면은 그쵸, 파월의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보스틱, 무슬람 총재의 발언이 중요하고요. 어차피 보우먼 이사는 지금 완전 돌아섰기 때문에 보나마나한 얘기고, 이 둘 매파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할지가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그러면 이 4명이 전부 다 비둘기적 발언을 해버리기 때문에, 여기 이외에도 사실 닐 카시칼이라고 우리 빛나서, 머리가 빛나서 굉장히 그 두각 나타내신 분 있잖아요. 투표권이 없어요, 그분도. 근데 그분도 그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또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파월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는데 지금. 자, 어쨌든 인내심을 잃었고 이제 금리를 인하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후보 이 부분이죠. 자,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는데, 이 미스테리 한 명 있습니다. 미스테리 한 명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자리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었는데,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뭐 트럼프가 시켜주면 하겠지만 계속 인터뷰에서 하도 물어보니까, 난 이 자리가 좋다, 재무부 장관 자리가 좋다 하니까 트럼프도 그냥 인정했어요. 스콧 베센트 내가 좋아하지만 하도 재무부 장관 자리가 좋다고 하니까 그 사람은 빼겠습니다라고 어제 확정해버렸습니다. 후보에서 거론 안 하겠대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4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미스테리 후보가 한 명 남은 거예요, 누군가 남은 거고, 2명의 캐빈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캐빈은 없습니다.
이 이전의 연준 의원이었고 케빈 해시 지금 국가경제 그 안보위원회 의장이죠. 케빈 해시하고 케빈 호시 두 명의 캐빈에다가 크리스토퍼 월러는 지금 현재 이사회 멤버입니다. 7인의 이사회 멤버. 이 대표적으로 보호머니 사랑 크리스토퍼 윌러가 사실 매파에 분류가 됐었는데 완전히 비둘기파로 돌아섰죠. 자, 그렇게 되면 내부에서 승격을 하는지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오는지, 그리고 지금 쿠글러 이사가 나가버렸잖아요. 그 자리에다가 바로 갔다가 만약에 이 크리스토퍼 윌러 이사 빼고 나머지 한 명 거기다가 박으면 지금 이거 굉장히 좋은 포석이거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사실 그 FRB에서 회의하면서 맨날 마주치고 회의를 할 텐데 굉장히 껄끄러울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케빈 두 명이 있고요. 크리스토퍼 윌러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이 멤버고 나머지 한 명이 누굴 것인가 상당히 지금 궁금해진다. 자, 그래서 그림자 같은 공정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문제가 발생한다. 시장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그거죠, 바로. 그림자 의장 격인 사람을 안 치면은 그렇죠? 이게 계속 파월은 고집을 부리면서 내년 6월까지 갈 것 같거든요. 그럼 내년 6월까지 그 안에 있는 멤버들 자체가 굉장히 구성원이 다 친트럼프 성향으로 지금 앉혀져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압박을 더 가할 수 있고 파월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하다.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오는 연준 의원이라든가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의 발언, 이런 것들이 저 연방준비은행 향후 차기 의장 후보와 함께 굉장히 파월에게 압박을 느낄 수 있는 이 흐름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이고요. 토요일 날 보우먼이사의 발언까지 참조를 꼭 해보시기 바라고. 세 번째는 리사수 언니의 아픔 그리고 희망입니다. 자, AMD의 실적이 발표가 됐죠.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주가가 급락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밌죠. 주가 실적이 나쁘게 나와도 향후의 기대감이라던가 실적이 나쁘게 나왔으니까 더욱더 투자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오를 수도 있고,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빠질 수도 있는 거. 근데 이 지금 AMD는 주가가 빠졌습니다. 자, AMD는 지금 현재 씬에서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죠? 엔비디아가 이끄는 지금 인공지능 슈퍼칩의 이 씬에서 AMD는 따라가는 2인자의 포지션을 취하고 있죠. 지금 인텔이 CPU 시장에서 득세하다가 GPU가 CPU를 지금 지배하는 시대가 오자 인텔이 몰라 그랬잖아요. 인텔은 이제 살아나야 되는 어떤 발버둥의 그 진흙탕 속에서 지금 이제 손가락 하나 나오고 있는 상태고, 지금 AMD는 엔비디아를 완전히 역전을 해서 저기를 하지 못하면 1인자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지만 엔비디아의 낙수 효과를 받고 있는 씬에 있죠. 그리고 지금 대만계의 젠스낭 회장이랑 지금 리사수 AMD 회장, 결국에 친밀한 관계고 대만계이기 때문에 유대관계도 큽니다. 유대감도 클 겁니다. 그리고 같이 씬에서 활약하는 동료이기도 하고요. 자, 일단 전년 동기 대비 32% 성장했고요. 3분기 성장률도 28%로 지금 예상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좋았죠. 3분기 예상 가이던스가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리사수 언니 지금 언니분이죠. 이 모습도 밝아요. 상당히 웃고 있죠, 지금. 사업이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 하면서 자, GPU 시장의 두 명의 2인자라고 했는데 CPU 얘기를 꺼냅니다. 왜냐하면 지금 CPU가 인텔이 몰락했다고 해서 CPU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CPU와 GPU가 통합이 되어가지고 슈퍼칩으로 같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지금 진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기도 CPU 시장에서도 이익이고, 그러니까 이 AMD는 항상 2인자의 자리에 있었어요. 예전에는 인텔의 낙수 효과를 CPU에서 받았고 지금은 엔비디아 낙수 효과를 GPU 시장에서 받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 2인자 둘 다 2등을 한다는 것도 대단한 거죠. 어쨌든 CPU 시장도 지금 성장이 좋았다. 그리고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죠.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투자하는 업체들의 AI 투자가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CPU와 CPU 수익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게 좋은 것이고, 자, 게임 분야가 있고 PC 분야가 있겠죠. 근데 게임 분야 GPU, PC 분야 GPU 다 좋다. 우리는 소비자용이든 상업용이든 매우 좋은 위치에 있고요. 자, 그다음에 6월 달에 새로운 제품 출시, 이 얘기 나오죠. 그리고 인공지능은 지금 추론 시장으로 넘어간 지금 상황이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몇 년 안에 가속기와 데이터 센터 이 규모가 5천억을 넘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고객들이 AMD를 광범위하게 채택하지 않을 것인가.
이 얘기를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앵커가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AMD는 항상 비용 효율적인 측면, 인텔이 CPU를 차지하고 있던 그때도 그랬고, 인텔의 CPU에 비해서 조금 싼 AMD CPU를 탑재한 싼 컴퓨터, 홈쇼핑에서 우리 항상 쇼호스들 얘기 기억나시잖아요. 오늘은 조금 싼 제품으로, 저렴한 제품으로 준비했습니다. 합리적인 제품, 인텔의 CPU 대신에 AMD CPU를 탑재해서 가격이 저렴합니다. 이러면서 쇼호스들이 홍보했던 그 90년대 시절, 2000년대 시절을 기억하실 텐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엔비디아의 슈퍼칩이 너무 비싸니 메타나 구글이나 이런 데서 엔비디아 거 사기가 너무 부담스러우니 조금 가격을 낮추더라도 AMD 칩을 구매하려는 수요, 그거를 낙수 효과로 받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걸 넘어서면 엔비디아를 극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AMD가 비용 효율적인 대안이 아닌 차세대 필수품으로 올라가면 엔비디아 누르는 거죠. 지금은 가격적인 메리트로 지금 2인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300이 나오고 그다음에 350이 나오잖아요. 지금 엔비디아는 블랙엘로 나가고 있고 200으로. 그래서 지금 이 350이 나오면 우리는 엔비디아의 그 블랙엘 200칩에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칩을 갖고 있다 이 얘기를 했고요. 자, 그다음에 맥도날드 실적이 좋게 나서 맥도날드 주가가 올랐는데 살짝 짚으면은 맥도날드의 아침 식사는 저소득층 위주의 어떤 식단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식단 그 구조 가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맥도날드의 실적이 저소득층의 어떤 가늠자로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JP 모건에서 지금 그 컨퍼런스 콜로 이제 전화 통화로 하는 데서 맥도날드 CEO한테 물어봤죠. CFO한테 이안 보든한테. 그래서 아침 식사가 이제 그 어떤 이 저소득층의 어떤 그 부분, 이 소비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들 어떠냐 그 얘기를 했을 때 맥도날드가 실적은 좋게 나왔지만 이분도 그 걱정을 한 거예요. 아침 식사를 하루를 건너뛰거나 아니면 메뉴 내에서 가장 싼 맥도날드 메뉴를 고르거나 아니면 아예 맥도날드를 안 가고 집에서 식사하는 것으로 가격을 낮추는 것. 이게 조금 나타나고 있어서 우려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맥도날드는 실적이 좋았고 그래서 지난 1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서 갑자기 맥도날드가 장기 상승하다가 급락한 적이 있었잖아요. 물론 주가 다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굉장히 실적이 회복이 되면서 그 우려를 떨쳤다. 다만 저소득층, 이 소비자들의 이 선택이 그 선택을 위해서 5달러짜리 메뉴를 출시해서 맞춤형으로 나가서 그 부분이 먹힌 것도 있거든요. 어쨌든 맥도날드는 역시 저소득층이 그 선호하는 메뉴를 계속 개발해내고 있다. 자, 오늘의 사파입니다. 자, AMD가 아까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리사수 언니께서 우려를 말했습니다. 뭐냐면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AMD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이제 슈퍼칩들을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트럼프가 수출 제한을 걸어버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존의 물량을 폐기하게 됐었고 기존의 물량을 재고로 떠안으면서 재고 부담을 안기도 했었고 젠슨왕도 그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가서 이제 만들어서 우리가 9개월 정도 걸리는데 앞으로 열심히 만들어서 중국에 제공하겠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리사수 AMD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수출 제한끼리 맡겨서 이번 분기에도 피해를 봤고요. 젠슨왕이랑 똑같이 재고 부담에다가 지금 앞으로 지금 다시 또 그 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개발하는 텀을 기다렸다가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백기가 또 발생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똑같이 중국의 이 모멘텀, 수출 모멘텀이 없어진 것에 대한 고민을 똑같이 겪고 있다. 이런 모습을 그려봤고요. 마치 사비연필로 그린 데센 같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젠슨왕, 리사수 둘 다 대만계이기도 하고 아까 말했듯이 같은 이 씬을 이끌어 나가는 동료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아픔을 서로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한다면 이런 대화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젠슨왕, 리사수,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 밤사이 뉴욕 증시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들, 오늘은 과연 우리 시장에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될까요? 바로 저와 함께 보시죠.
첫 번째로 시장을 급속도로 끌어올렸던 이 애플의 소식,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굉장히 강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애플이 미국에 1,000억 달러, 한화로는 약 140조 원 이상이죠. 이 추가 투자를 단행한다는 소식에 밤사이에 5% 강세를 보였는데, 이렇게 지금까지 애플의 대미 투자 규모 총 다해서 6천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밤사이에 최종 서명된 인도에 대한 이 미국의 25% 추가 관세로부터 애플은 자유로워졌다라는 분석들이 속속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오늘 특히 애플향 공급사들에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이 덕산 네오룩스 정거래일 2.42% 올랐고요. 또 LG 이노텍 정거래일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특히나 LG 이노텍은 대표적인 애플의 핵심 협력사죠. 이 카메라 모듈을 직접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2분기에 애플 아이폰 매출이 상당히 좋았는데 왜 이런 공급사들은 실적이 부진했나 물음표를 좀 띄우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애플은요, 아이폰 신제품을 출시하는 3분기와 4분기의 부품 발주가 집중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품업체와 애플 간의 이런 실적 발표는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주가 반응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환율 영향도 2분기에는 좀 상당했다는 점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때문에 현재 실적과 주가가 저점을 지나고 있다는 LG 이노텍에 대한 증권사들의 이런 긍정적인 리포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이슈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종전에 나온 소식입니다. 이 삼성전자가 애플의 차세대 칩을 미국 파운드리 공장에서 생산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애플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이 애플은요, 미국의 텍사스주 오스틴에 위치한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에서 이 삼성과 협력해서 혁신적인 칩 제조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업계에서는 이번 삼성전자 칩이 이 차세대 아이폰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번에 이 테슬라 사건 당시에 크게 뛰어 올랐었던 삼성전자 파운드리 관련주들 눈여겨서 보셔야겠는데요. 원익 QNC, STI, 퀄리타스 반도체, 코미코, 그리고 두산 테스나까지 저번 이 테슬라 관련 이슈가 있었을 때 급등한 그런 종목들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보도록 할 텐데요. 오픈 AI의 주식 매각 협상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이 기업 가치가 5천억 달러로 매겨졌다라는 밤사이에 추가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올해 4월에 이미 한번 기업 가치가 책정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소프트뱅크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3천억 달러가량이 매겨졌었죠. 불과 4달 만에 기업 가치가 67%나 커진 겁니다. 그만큼 이 생성형 AI, 특히나 AI 챗봇 관련해서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는 이 오픈 AI라는 점에 주목을 하셔야겠는데, 이 생성형 AI 관련주들 이 때문에 오늘도 좋은 흐름 보일 가능성 높습니다. 가장 먼저 이스트소프트와 또 이 한글과 컴퓨터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두 가지 종목의 공통점이 바로 최근 퓨리오사 AI의 합류로 화제가 됐었던 LG AI 연구원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그런 참여사라는 겁니다. 이 한컴 등은요, 특히나 LG AI 연구원의 생성형 AI죠. 이 엑사원을 기반으로 한 AI 에이전트 사업을 이미 대량으로 수주를 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 흐름 한번 눈여겨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마지막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러우전에도 끝이 보이나 싶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밤사이에 자신의 SNS를 통해서 미국 특사가 러시아 관련 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뉴욕타임스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에 푸틴 대통령과 함께 회담을 가질 것이고, 그 직후에는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또 이어서 젤렌스키 대통령까지 3자 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도 이 특사에게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폭스뉴스가 종전에 또 보도를 했었는데요. 이 때문에 이 우크라 관련주들 오늘 굉장히 강하게 기대감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두산 밥켓의 경우에는 키움증권이 바로 6일이었습니다. 어제였죠.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요. 또 목표 주가를 72,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현재가 대비해서 상당히 좀 많이 올려 잡은 거죠. 물론 2분기 실적은 좀 많이 아쉬웠지만요. 하반기부터 매출 성장과 또 이익 개선이 시작될 것이라는 점이 주요한 이유였고요.
또 HD 현대건설기계 약간의 되돌림이 나왔습니다만 이 약 3일 전에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었죠. 중복 상장 우려가 해소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추가적인 이슈와 함께 추가 상승 이어갈 수 있을지, 이 방향을 다시 한번 돌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4가지 살펴봤습니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 앤 오프. 오늘은 데이터 소득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금 데이터 소득의 스위치는 오프. 앱을 켜는 순간 정보는 수집되고 동의 한 번에 내 데이터는 어디론가 팔려나갑니다. 그 정보로 누군가는 돈을 벌죠. 그러나 정작 나는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내 정보인데 왜 늘 남의 돈이 되는 걸까요? 그 이유를 3가지 핵심 키워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는 21세기의 석유. 우리는 매일 수많은 데이터를 남깁니다. 검색 기록, 위치, 구매 이력, 클릭 하나까지. 이 데이터는 기업에게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타깃 마케팅, 알고리즘 추천, 개인 맞춤형 서비스까지 다 포함되죠. 2025년 기준 전 세계 데이터 거래 시장은 약 370조 원. 정보가 곧 자산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 자산을 만드는 건 나지만 그 자산으로 수익을 내는 건 기업입니다. 두 번째, 정보는 내 것이지만 통제권은 없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버튼을 수없이 눌러왔지만 실제로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복잡한 약관, 자동 체크된 항목,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는 안내문. 우리는 실질적인 선택 없이 정보를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익명 처리만 거치면 마음껏 가공되고 거래됩니다. 정보의 주인은 나지만 그 흐름을 통제할 권함은 없어지는 거죠. 세 번째, 데이터도 소득이 된다? 해외 일부 국가에선 데이터 배당이라는 개념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정보로 수익이 발생한다면 그 일부는 사용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아이디어죠.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제도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데이터를 무상 기부 중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다시 돌아옵니다. 왜 내 정보는 늘 남의 수익이 되는 걸까요? 정리하자면 우리는 매일 데이터를 쏟아내고 그 데이터는 누군가에게 수익이 되지만 정작 나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 소득의 스위치는 오프. 정보를 만들고도 그 가치를 통제하지 못하는 세상. 정보는 곧 나 자신입니다.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사람도 나뿐입니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 앤 오프. 다음 시간엔 AI가 만든 작품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그림도 음악도 소설도 AI가 만드는 시대. 그렇다면 그 작품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AI 작품의 경계, 그 속내를 3분 내로 정리해 드릴게요. 네,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8월 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이데일리 신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톱 기사로는 역시 중국 단체 관광객 비자 없이 한국에 온다. 어제 오후에 전해진 소식이죠. 그동안 인바운드 업계, 그러니까 관광, 그다음에 호텔, 카지노, 여행, 화장품도 그렇고요. 피부 미용 이런 쪽. 그러니까 외국인 관광객들이 국내에 와서 이렇게 쓸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야. 돈도 쓰고 뭔가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야에서는 사실은 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 이 비자 면제 이 이슈를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말은 계속 나오는데 왜냐하면 하반기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7월 즈음에서 이제 이게 언제 되는 거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계속해서 나왔는데 정부가 어제 김민석 총리 주재로 회의를 갖고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대략 한 9개월 정도 됩니다. 이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단체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해서 비자를 면제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10월 달에 이제 우리도 추석이 있습니다만 이 아시아권은 다 중추절 휴가죠. 그때 중국도 항상 이제 중요한 휴가 시즌인데 그거에 딱 맞춰서 이 단체 비자 일시적으로 좀 면제하는 이 조치를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기대가 좀 될 수밖에 없고요. 기대했던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됐을 때 수혜도 역시 어느 정도 기대는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그동안에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살짝 살펴 좀 보고 갈까요? 올 일단 상반기에 중국인 관광객들은 252만 명으로요. 일단 전년 대비 13.9% 증가를 하긴 했습니다. 표가 나오면 좋겠는데 표가 안 나오면 그냥 읽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 2019년 상반기에 280만 명의 90% 수준이니까 나쁘지는 않죠. 나쁘지는 않은데 어쨌든 조금씩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국내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외국인 관광객이 100만 명 추가로 늘어나게 되면 우리 GDP가 0.08%포인트 더 성장한다. 이런 자료가 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 경제가 지금 1% 성장을 한 해 만에 이런 상당히 좀 중요한 시기에 있는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100만 명만 더 들어와 주더라도 우리 성장률이 대략 0.1%포인트 가까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작지 않습니다.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호텔이나 카지노, 여행, 피부 미용, 화장품 등 이쪽 인바운드주로 보통 이렇게 엮이죠. 이쪽에 있는 관련주들 좀 더 기대감을 가질 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가 뭐죠? 오늘 이데일리가요. 오늘자 신문에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세제 개편안 관련돼서 국내 5명의 이 세제 관련 전문가들, 교수들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주제로 질문을 한 내용을 좀 오늘 상당히 좀 자세하게 좀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문턱이 너무 높은 배당 분리과세는 고배당 장기 투자 유도하는데 역부족이다 이렇게 제목에도 뽑혀 있습니다만 일단 이 5분의 이 표 잠깐 보여줄 수 있나요? 표 보면 이제 5분의 그 전문가분들인데 대학 교수분들입니다. 이 5분들이 좀 나오셔서 얘기를 했는데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경우 이번에 결정된 내용. 배당 성향이 40%, 그다음에 배당 성향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간 평균 배당금이 이제 5% 증가한 이게 이제 기준이죠. 이런 기업들에 한해서 이제 최대 35%까지 이제 세율을 최고 세율을 기존의 49.5%에서 좀 낮춰주겠다. 이게 이제 이번 세제 개편안의 배당 소득 분리과세 내용의 핵심인데 이게 이 배당 성향 40%라는 게 너무 높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배당 성향 40%에 해당되는 기업이 우리나라 상장사 중에 9%밖에 안 되더군요. 그다음에 요 얘기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문턱도 높은 데다가 해도 적용 세율이 35%나 돼서 이게 지금 양도세 세율 25.7%보다 10%포인트 정도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도세보다도 이게 더 높은데 누가 배당을 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점들 때문에 삼성전자 주주조차도 이 배당 소득 분리과세 수혜를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까다롭게 한 이유는 사실은 빤합니다. 부자감세 이 논란에서 좀 정부가 부자감세를 더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런 지적들을 좀 피하려고 하는 게 측면이 좀 강한데요. 결국 이제 일부에 해당되는 부자감세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전체 큰 파일을 놓칠 수도 있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좀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앞서 이제 말씀드린 5명의 이 교수들 중심으로 이제 대책을 얘기를 좀 했습니다. 유호림 강남대 교수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자금 이동, 즉 머니무브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머니무브를 일으킬 만한 그런 인센티브가 될 만한 세제 개편이 따로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전중규 동양대 교수 같은 경우는 양도세보다 높은 배당소득세가 불합리하다. 그래서 27.5% 이하로 낮춰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김감래 자본시장 연구위원과 같은 경우는 기간 얘기를 했는데요. 일정 기간 주식을 보유하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이런 아이디어도 제공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기사에 이런 내용들이 좀 자세히 좀 다뤄져 있으니까요. 최근에 이 자본시장 이 세제 개편안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좀 논란들이 많은데 어떻게들 보고 있는지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는 대안은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시면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어제 KTR이 이제
APR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APR이 최근에 그 화장품 2등주죠. LG 생활건강이 시총을 앞서면서 이제 2등주로 올라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자로 드디어 APR이 국내 화장품 업계의 이제 대장주가 됐습니다. 시총 1위가 됐다는 말씀이죠. 화면에 보시면 APR이 7조 9,300억 원. 어제 사실은 8조 원도 살짝 넘기도 했었습니다. 8조 원 가까이 가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늘색 아모레퍼시픽 7조 5천억 원. 그러니까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1등이다가 이제 2등으로 내려온 거죠. LG생활건강은 차이가 한참 납니다. 4조 6천억 원대로. 이렇게 이제 1, 2, 3가 이제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APR은 어제 실적이 워낙 좋았죠. 어제 11% 급등을 하면서 20만 원대 돌파를 했고요. 장중 22만 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연초 대비해서는 저 7조 9천억 원이라고 하는 저 시총이 연초 대비해서 317% 그러니까 4배가 넘게 올랐기 때문이고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연초 5조 원대에서 7조 원대로 좀 시총이 늘긴 했는데 이 APR의 이 기세를 뭐 따라잡기는 어렵죠. LG생활건강은 좀 어둡습니다. 연초나 지금이나 벌 6개월 동안, 7개월 동안 거의 차이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APR이 이렇게 급등한 배경은 실적 좋죠. 그다음 핵심 브랜드인 메디큐브의 글로벌 브랜드 어떤 수준이 좀 됐고요. SNS나 온라인 채널,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그런 적극적인 마케팅을 해서 인지도를 굉장히 높였다라는 거. 인지도만 높인 게 아니라 이제 퀄리티에 대한 부분도 이제 인정을 받은 거죠. 여기에 화장품과 미용기 부분 이 사업 부문, 이 두 사업 부문의 실적이 비슷합니다. 그 정도로 아주 균형이 있는 성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또 하나가 이제 이게 아모레퍼시픽이나 이제 LG생활건강이랑 아주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기존의 대형주들은 주로 중국, 일본 쪽이죠.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이. 근데 APR은 뭐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뭐 미국, 중국, 뭐 일본, 동남아, 그다음에 유럽, 중동까지 아주 강하죠. 남미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기존 대형주들이 이렇게 격차가 벌일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다. 보고 배워야죠. 이런 부분들은 대형주라고 해서 이제 이 몸집 크다라는 거에 안주할 때가 좀 아니다. 이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즘에 2차 전지 얘기들이 계속 많이 나오는데요. 에코프로 그룹이 이제 상장사가 4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4개 회사의 주가가 최근에 가장 마티형격인 에코프로 BM의 이 실적 서프라이즈,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에 어떤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기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주가들은 다 올랐습니다. 표 한번 보시죠. 에코프로 BM이 물론 제일 많이 올랐고요. 16.5% 이렇게 올랐고 에코프로 8%, 에코프로 머티 7%, 그다음에 에코프로 HN 6% 이렇게 각각들 오른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권사 전망은 사실은 좀 갈립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데는 일단은 이번에 실적이 좀 돌아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인도네시아 쪽 이 니켈 법인 이쪽에서의 어떤 성장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전기차 배터리는 좀 부진해도 ESS용 배터리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소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과 유럽에 대한 이 중국 견제 갈수록 심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반사액을 결국은 대체할 데가 우리밖에 없으니까요. 우리 배터리 업계가 받을 수 있다. 이런 기대감. 이게 사실 계속 나오는 얘기죠. 반면에 좀 신중한 입장들은 이 전기차 보조금이 이제 곧 종료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전기차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기차양 이 배터리 수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좀 밸류가 아직도 부담스럽다. 이런 지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올라갈 때 사실 이때는 마치 이제 새벽에 오기 전에 가장 어두운 것처럼 어둡죠. 지금 2차 전지가 아마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 이런 해석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방송에 나오셨던 윤석찬 평론가도 좀 마찬가지 얘기를 좀 하셨고요. 사실은 이런 바닥에서 사실 투자를 한다는 게 어려운 게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요. 역시 참 투자가 쉽지는 않겠지만 결국은 소위 말하는 이제 가치 투자. 그러니까 남들이 돌아보지 않을 때 남들이 아무 관심이 없을 때 투자한다라는 게 바로 이런 점에서 좀 차이가 날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창환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밤사이에 뉴욕 증시 그야말로 뭐 애플이 다한 시장이었습니다. 이게 뭐 상호관세 유예가 D-Day 하루가 남았는데 전혀 개의치 않은 그런 분위기였고요. 이제 보니까 약간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에 대해서 좀 압박을 하는 게 부차적으로는 좀 애플에게 눈치를 주는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까지 드네요. 애플이 이제 기존에 이제 5천억 달러 이제 투자 4년간 투자하기로 했었는데 여기 추가 1천억 달러 투자를 한다고 발표가 나면서 어제 이제 그 미증시는 뭐 애플이 이끌었다고 네.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그 카시카리 그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이제 보험성 금리 인하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그 연준 인사들도 이제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80% 정도로 형성이 됐고요. 그리고 연내 3번까지도 지금 시장에서 컨센이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빅테크들이 좀 어저께 좀 많이 그런만 선방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소액 해외 상품에 대한 그 관세 부과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광고주들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중하기 위해서 좀 더 그 사용자가 크고 또 그 효율성 높은 그 대형 플랫폼에 집중하지 않겠냐 하면서 이제 저기 어디냐 구글, 네. 그 알파벳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메타 이런 쪽의 그 기업들이 강세였던 것 특징인데 어제 미장은 그 제약주가 좀 다소 좀 아쉬움이 나타났었고요. 네, 그렇죠. 라이프 MG가 이제 뭐 44% 하락을 하면서 특히 이제 비만 치료제 섹터가 좀 하라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나스닥은 애플 강세 때문에 강했지만은 그 러셀 2000은 유일하게 마이너스권에 들어간 그런 상태라서 이제 그 빅테크가 그 이제 기술주가 강하고 또 제약이라든가 그 테마주가 좀 약세였던 그런 흐름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좀 다시 한번 빅테크 중심으로 쏠림이 좀 강하게 발생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지금 한번 패더치2를 봤는데 실시간으로 금리 인하 뭐 25bp 단행될 확률이 9월 기준으로 현재 93%까지 뭐 거의 이 정도면 유력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좀 올라가긴 했네요. 자, 이어서 또 9월에 빅컷 가능성까지 좀 대두가 되고 있는 만큼 관련된 이슈들 잘 체크를 해 보셔야겠습니다. 또 이 금리 인하만큼 중요한 게 관세죠. 이제 또 속보가 방금 또 하나 나왔는데요. 뭐 속보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의약품 관세가 상당히 저는 놀랐습니다. 기존에 200% 수준이 최고였는데 이게 250%면은 완전히 좀 허들 자체가 바뀐 거지 않습니까? 뭐 스위스도 밤사이에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하네요. 네, 뭐 최대 250%까지 얘기는 했는데 이게 이제 아마 예상을 하는 거는 한 내년까지는 지금 최대 15% 정도로 진행이 되고 1년에서 1년 반 이후에 250%까지 올린다고 했으니까 한 27년도에 한 150%, 28년도에 250% 정도 되지 않겠냐라고 봤을 때는 시간은 뭐 충분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현실성이 없다는 게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의 평가입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그 제약시장 구조가 그 신약은 고가로 형성되고 제네릭은 저가로 형성이 되는데 네. 이런 식으로 관세를 250%까지 할 경우에는 제네릭을 싸게 만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그 기본적으로는 그 약가 구조가 그 무너지는 그 생산 시스템이 무너지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을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저가 제네릭 업체 중에서 저 관세를 견딜 수 있는 업체는 없다라고 그렇죠, 그렇게 아무래도.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이 실현 가능성보다도 그 생산 시설을 유도하기 위한 압박 수단 그런 그 협상 레버리 성격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1년 이상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로 인한 어떤 그 조정은 매수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실적 시즌이 8월 중순에 끝나게 되면은 대략 그 이후부터는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최근에 반등은 나오지만은 네. 저점 매수 구간으로 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가격적으로 현재 좀 매력적인 구간에 있는 제약바이오 말씀을 주셨고요. 또 단계적으로 이게 관세가 차차 적용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급락이 나올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추가로 약간 궁금한 게요. 아무래도 이런 기조가 계속되면 미국 내에 좀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훨씬 좀 유리해지지 않을까 하는데 관련해서 K바이오 뭐 어떤 영향이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러니까 실제적인 영향은 없을 수는 있는데
하는데 그리고 대비는 해야 되니까 네. 그러면 이제 현재 미국의 생산 시설 갖춘 기업이 대표적인 게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네. SK바이오팜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그 원료 기업을 또 미국 내에 있는 기업을 인수한다고 했으니까요. 경쟁력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SK바이오팜 이번 2분기 실적 잘 나오면서 이제 단기 반등세가 좀 나타났고 그리고 그 얼마 전에 삼천당제약이 그 임시 주주총회 하면서 네, 네. 관세 대비해서 이제 그 미국이랑 대만, 한국 등 그 3개국의 생산 시설을 갖추는 그 준비를 한 상태고요. 그 젠백스라는 기업 같은 경우도 생산 시설이 그 미국 샌디에고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미국의 생산 시설을 갖춘 기업들은 뭐 현재로서는 좀 더 투자로서는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상당히 말씀해주신 그런 기업들이 실제로 현재 상당히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아가고 있죠. 또 미국은 이렇게 제약 바이오가 약한데 우리도 비슷하게 따라가지 않을까 하는 분들께 약간의 좀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자면 현재 미국 제약 바이오가 약한 이유가 자체적인 그런 정책도 있고 또 비만 치료제 과열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우리 시장과 분리해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속보가 또 한 가지 나왔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한다는 소식을 종전에 애플 투자 발표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구체적인 부과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또 이제 애플과 삼성전자도 같이 뭔가 이렇게 협업을 한다고 구체적인 이슈가 나왔어요. 어떤 게 또 오늘 강하게 작용할지 궁금하네요. 그 삼성전자가 애플의 차세 칩 그 파운드리 수주 그 미국에서 생산할 거란 얘기했는데 네. 아마 그 이미 센서로 추정이 되고요. 컨콜에서는 어느 정도 언급을 했던 사항이라서 그렇죠. 나올 거로 예상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반도체에 대한 품목 관세를 100%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다 어바웃을 앞에다 붙였습니다. 차이가 있나요? 네, 이 얘기는 그러면은 국가별로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관세 협상을 할 때 그 다른 나라에 대비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협상을 했기 때문에 아마 국가별로 좀 다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시장의 예상은 품목 감세 15% 정도로 봤는데 이게 100%였을 때는 일단 쇼크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영향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직 시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국가별로 좀 다를 수 있을 거라고 보면은 이건 좀 제한적일 수 있는데 일단 오늘은 이제 단기적인 쇼크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이제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삼성전자가 약간 7만 전자의 꿈에서 한 발짝 정도는 물러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을까요? 전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주가는 그 단기적으로는 단기 고점은 찍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아무래도 뭐 파운드리 쪽 그 테슬라 수주라든가 그런 이슈 때문에 올랐는데 이제 주가 하방은 딱 잡혀 있는 이유는 네. 자사주 매입을 10월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주가가 밑으로 막 하이머시파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점을 딱 잡았는데 업사이드가 제한됐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그 HBM 사업에서의 그 하이닉스와의 경쟁에서 상당히 밀린 부분이 있고 2분기 실적을 봐도 하이닉스는 9조 2천억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에서 4천억을 냈거든요. 그 네. 반도체 부분에 여기서 차이가 컸던 것이고요. 그 HBM3E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그 엔비디아 쪽의 콜테스트를 좀 받기는 좀 어려울 거로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제가 23년 말부터 계속 삼성전자 그렇죠. 콜테스트 어려울 거라는 얘기를 방송에서 주구장창했었는데 여전히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차이가 삼성전자는 그 HBM3를 그 원시 나노에서 생산을 하게 되고 네. 그리고 하이닉스는 그 5세대 공정이 그 원피 공정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요게 이제 전력 효율이라든가 발열에서 차이가 확 나게 되고요. 그 원시 나노에서 원시 공정으로는 특히 발열 문제 해결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크리티컬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HBM4에서는 HBM3는 1A로 했었고 그리고 HBM4는 1C 나노에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수율이 좀 안 나오다 보니까 네. 삼성전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은 수율이 얼마가 나오든지 간에 100% 맞추겠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수율이 50% 나오면은 캐파를 2배 늘리겠다는 2배 겁니다. 더 많이 만들겠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 마진이 높다 보니까 손해는 안 보는 형태로 할 것 같은데 문제는 그 하이닉스와의 칩 성능이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지금 하이닉스가 그 HBM4에서는 기존 제품보다 한 60에서 70% 가격 인상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 네. 받아들여지면은 그러면은 그 하이엔드급에서는 하이닉스 칩이 들어가고 로우엔드급에는 삼성전자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가 가격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만약에 하이닉스가 요구하는 가격이 받아지면은 삼성전자 진입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좀 저가로 들어갈 수 있을 그 차이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지금 삼성전자 임직원 주신 분들한테 좀 얘기 들어보면은 네. 여전히 HBM4에서도 그 하이닉스가 그 퀄 테스트 기준을 워낙 높여놓는 바람에 지금 마이크론이라든가 삼성전자도 쉽게 퀄 테스트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7만 원 이상권에서는 그 이상 가려고 하면은 이 HBM 사업에서의 엔비디아 퀄 테스트는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이전에는 뭐 이런 말도 돌았었잖아요. 뭐 HBM3를 건너뛰고 뭐 HBM4로 뭐 지금 뭐 시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소식도 들렸었는데 사실상 말씀 주신 그대로 HBM3 이 자체가 막혀 있으면은 그 이외에 추가적인 하이엔드급을 과연 이게 납품이 가능할지 또 캐파를 늘리면 그에 따른 비용도 당연히 증가할 텐데 예.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좀 고려가 안 돼 있다는 게 조금은 아쉽기도 하네요. 네, 이어서 또 이제 반도체 이외에 2차 전지 이야기도 꼭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에코프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그대로 그냥 반등 쭉 이어서 갈까요, 추세? 그러니까 그 추세라는 게 이제 중요한 게 실적이 어떻게 움직이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동안은 계속 이제 그 실적이 우하향 추세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1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그 실적이 이제 반등 그 우상향으로 좀 변하는 것이었고 네. 그 7월 7일경에 이제 코프로비엠 쪽과 이제 열 담당자와 연락을 통해서 확인해 봤을 때 그때 당시에는 2분기 흑자 전환된다. 3분기, 4분기 다 흑자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 IRA 그 보조금 세액공제 보조금 폐지에 대해서도 악재는 충분히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뭐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고 되게 자신감을 표출을 했었고 네. 그리고 2분기 흑자가 나게 되면은 한 8월 10일에서 11일경에 거래소 이전 신청을 한다고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거래소 이전 신청이 이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거래소에서 그 분기 영업 이 흑자만으로 안 돼. 연간으로 돼야 돼 하면은 내년으로 미뤄지는 것이고 네. 뭐 분기 영업 흑자로 거래소 이전 신청이 가능하다면 아마 다음 주 정도에 그 거래소 이전 이벤트가 나올 것 같고요.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490억 영업이익 중에 그 인도네시아 니켈 대련소 투자 관련 수익이 405억인데 요거는 이회성인 것 같습니다. 3분기까지는 네. 추가적으로 나올 것 같고 에코프로 전체로 봤을 때는 2025년에서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간 뭐 한 1,800억 정도의 그 수익이 예상이 된다. 매년 그 정도 나온다고 보면은 그 이동채 그 전 회장이 복귀를 해서 회사 살렸다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런 평가까지 나오고 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있나 보네요. 네. 투자 베팅을 한 게 지금은 성과를 어쨌든 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기에 있던 에코프로 그룹의 어쨌든 그 기사회상을 한다 볼 수 있겠고요. 현금이 한 그 그룹사 연결로 한 9천억 정도 있는데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7천억 정도 현금이 있는데 약간 보험성으로 유상증자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검토를 할 수 있어서 네. 요게 불확실성은 요거 하나는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전반적으로 그 LG 에너솔루션부터 시작해서 그 실적 추정치가 지금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그 추정치가 높더라도 방향성이 이렇게 하향 추정이 되게 되면은 쇼크가 잘 나게 되는데 이게 워낙 보수적으로 추정하다 보니까 서프라이즈가 자꾸 되게 되는 거고 그게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는 그 6월 18일 기준으로 2차 전지 주가 바닥 쳤다라고 계속 그 콜을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그 관점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네. 지금은 2차 전지 섹터는 핵심 반등 모멘텀 ESS 쪽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삼성 SDI라든가 LG 에너솔루션이 북미에서 이제 캐파를 구축하고 있고 요게 타사 대비 1년 빠른 LG 에너솔루션이 탑픽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 그 2분기 ESS 쪽 매출이 100% 증가를 봤을 때는 그쪽이 성장률이 굉장히 가파른 겁니다. 그 LG 에너솔루션이 내년도에 그 북미 쪽의 ESS 시장 성장을 60% 정도 보고 있는데 미래에셋에서 LG에너솔루션에 대한 그 영업이익 추정치를 그러니까 ESS 사업만 내년에 350% 증가를 보고 있습니다. 350%요? 네, ESS 쪽만.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20%를 잡고 있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북미 사업만 영업이익률 35%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평균 27%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ESS 쪽이 마진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리고 네. 여기는 광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마진이 더 많이 남는 구조고 AMPC를 또 받기 때문에 또 이번에 또 그 IRA 수정 법안에 AMPC를 그러니까 FEC를 같이 붙여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ESS 쪽에서는 FEC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는데 적용되면서 그러면 이제 북미 시장에서의 85% 이상의 중국 제품이 점유를 한 것들을
K배터리 3사가 장을 하게 될 것이고 그대로 흡수를 해오고 네, 근데 아직까지 캐파가 좀 모자라요. 그러니까 엔솔이 내년까지 한 30GWh, 그 삼성 SD가 20GWh인데 올해 수요만 60GWh인데 그 한참 모자른 거죠. 많이 모자라네요. 네, SK온도 네. 좀 빨리 구축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ES 쪽에서의 성장이 생각보다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규모도 한 2년 전만 해도 전기차 대비해서 15분의 1 수준이었는데 지금 5분의 1까지 올라와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CATL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 그 마진이 순이익이 높은 이유가 이익의 90%가 ESS예요. 10%가 정말요? 전기차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ESS 쪽을 빨리 지금 특히 북미 시장 쪽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유럽 쪽은 아쉽지만 ESS 시장 다 유럽 시장은 중국이 다 장악했습니다. 가격으로 안 돼요. 지금 유럽에서 EU에서 막고 있질 않아가지고 그쪽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북미 쪽에서의 성장이 가파르기 때문에 북미 쪽의 ESS 시장에서의 그 점유율이 높은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이 지금은 좋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약간 밤사이에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뭐 리비안이나 루시드나 다 이제 인도량이 상당히 좀 하회하면서 부진한 모습 보였지 않습니까? 이게 좀 2차 전지에 좀 부정적인 영향 미치지 않을까 했는데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전기차가 뭐 10%, 나머지 90%가 ESS 쪽에서 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필수적으로 가는 게 또 픽앤쇼벨이 ESS인 만큼 추가적인 그런 전기차 이슈들 영향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건 이제 CATL 얘기고 그 이제 삼성 SDI는 27년도 가게 되면은 영업이익의 한 49%가 ESS를 보고 있고요. 엔솔도 한 30%까지는 올라올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파나소닉 같은 경우가 ESS 사업의 매출 비중이 30%를 차지하면서 영업이익률이 10%가 나왔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그 중국 기업 간 차이는 있지만은 네. 그러니까 엔솔 같은 그 내년에 ESS 시장이 북미에서 60% 성장이 나타나는데 엔솔이 350% 성장이 나타난다 하면은 성장 기울기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네, 거기에서 부품 관련 종목들이 그래서 급등한 겁니다. 뭐 신성 ST, 뭐 그 한중 NCS, 일초나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ESS 쪽의 부품 기업들도 같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뭐 2차 전지 하면 전기차라는 고리를 끊고 거기에 ESS를 좀 집어 넣어야 하는 그런 지금 시장 흐름 명확하게 좀 체크를 잘 해주셨습니다. 또 다음 얘기 한번 넘어가 볼까요? 뭐 정부가 중국 단체 관광객이 뭐 9월부터 무비자로 입국하는 걸 허용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 여행 레저주가요 상당히 좀 미중 관계에 의해서 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뭐 추가적인 리스크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어제 뭐 여행 관련 종목들 노란풍 상한가 갔다가 깨졌었고 네. 다른 여행 관련 종목도 급등했다가 뭐 참대원 여행부터 급등했다가 윗골이 많이 달더라고요. 그게 이제 9월 29일부터 그 중국 단체 관광객 대상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그 무비자 정책 시행을 하게 되는데 그 지금 중국에서 아무래도 검색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행 플랫폼 티나자이트에 따르면 뭐 30분 만에 뭐 서울, 한국 검색량이 70% 증가했다 뭐 이랬고요. 최고 뭐 거의 한 120%뭐 이렇게 증가했다는 것도 있어서 상하이에서 서울 항공권 검색량이 굉장히 최다였다라고 비행기가 보면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아마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폭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올해 여름 휴가철에 어떤 국제선이라든가 호텔 예약 기준으로 봐도 중국인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 3위 안에 이제 서울이 포함이 되어 네.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는데 다만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예전과 달리 돈을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그 소비가 어떻게 지금 될지 좀 보는데 어저께 보면은 여행주들은 다 윗꼬리가 달렸고 면세점과 호텔 종목들은 상승폭을 어느 정도 지켰고요. 그리고 흰세계라든가 뭐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괜찮았다. 그리고 이제 호텔신라도 움직임이 괜찮았어서 아마 그리고 이제 국내 매장이 많은 화장품 주가 그래도 상승폭이 컸었습니다. 뭐 네, 한국 화장품이라든가 뭐 토리모임 이런 것들이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꾸준히 계속 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9월 29일이니까 네. 그 전까지는 뭐 상승했다가 하락했다 이런 식의 이제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고 봐서 뭐 매수 관점으로도 좀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관심 있는 종목은 뭐 토비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그 카지노 그 모니터 쪽으로 하게 되는데 카지노 방문 자수가 지금 많이 늘어나게 되면 여기 수혜도 당연히 될 것이고 그리고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네. 183억 영업이익 나왔는데 지금 올해 기준으로 퍼 4.4배입니다. 4배 수준이니까 뭐 싸지 않나 봐서 관심 한번 가져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좀 매력이 있는 그런 이슈였는데, 근데 또 이어서 하나의 섹터로만 봤을 때는 상당히 좀 호재가 있는 그런 섹터들이 많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코스피가 후퇴하는 모습이 이게 뭐 품목관세 때문일까요?
우리 시장은 그 지난주부터 그 세법 개정안에 네, 대한 그렇죠. 영향을 지대하게 받고 있고요. 대주 양도세 이슈가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 어쨌든 뭐 여당에서 50억으로 원복하는 거를 이제 그 청와대에다 그 대통령실에 제안을 했다고 하니까 네. 그 내용을 다음 주 정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시장 기대감이 워낙 높았는데 이게 뭐 줬다 뺐다 보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한 그 배신감, 뭐 실망감이 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 주까지 정부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좀 관망하는 사람들이 좀 많을 것 같고, 이 세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이 정부의 스탠스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30억으로 중재 낸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방향성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죠. 코스피 5천을 불어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 때문에 시장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반하는 정책이 이제 타이밍에서 이렇게 나온다 하게 되면은 서로 엇박자가 나서 여기 좀 그건 좀 부적절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배당 소득 분리과세 같은 경우도 이소영 의원 안보다 좀 후퇴했거든요. 27.5% 아닌데 35% 좀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국내 해당되는 기업도 10%가 채 안 된다 보니까 뭐 이게 한 게 맞나? 그렇죠. 의미가 싶은 거죠. 있나 약간.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전반적으로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손을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정부에서 어떻게 좀 봐야 될지 이거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상당히 아직까지는 국내 관련 상법 개정으로 오히려 발목이 좀 잡혀 있는 국내 증시인데 뭐 이제 8월이 좀 약간 힘든 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섹터에 좀 주목해야 그래도 수월한 그런 한 달 보낼 수 있을지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관세 영향이 없는 섹터는 아무래도 엔터주인 것 같고요. 네. 2분기 실적 어저께 하이브 실적 발표했는데 쇼크 날 것 같았는데 선방해서 시간에 좀 올라갔고 SM도 실적이 잘 나온 편인데 약간 세로속 나왔지만 괜찮고요. 뭐 JYP 엔터 2분기 실적 아직 발표 전이지만 다 괜찮다. 올해 하반기 해외 투어 아티스트 해외 투어 일정들이 많이 있는 엔터주들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9월부터 연중 금리 인하랑 올해 연내 금리 3번 인하가 된다고 하면은 뭐 바이오도 지금 조정 구간 들어왔을 때 네. 8월 중순부터는 매수 가능성이 있고 2차 전지 좀 계속 뭐 모멘텀 발생해서 저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8월 달에 좀 주목해 볼 그런 섹터로 바이오와 엔터 또 2차 전지까지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저희 이창환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지는 마켓나우 1부에서 더욱더 철저한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